니년이 육사라도 되냐? 사복 입은 여성을 폭행한 육사 출신 폭군 대대장. 그녀의 정체는 비육사 출신 최초 대한민국 전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거대한 합동참모본부 합참 청사 가장 깊숙한 곳,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굽어보는 최고 지휘관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집무실의 주인,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자 현역 유일의 사성대장 강채우는 책상 위 한 대의 특수 보안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은 그저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했던 전방에서의 청춘, 수많은 야전 지휘관을 거치며 쌓아 올린 철과 피의 경력이었고, 수많은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 속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유일과 최고로 바꿔낸 그녀 인생의 총체였다. 비육군 사관학 교육사 출신, 그것도 여성 학군단 ROTC 1기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장군이 되기 전까지, 아니, 어쩌면 사성대장이 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강채우는 그 족쇄를 실력으로 깨부쉈다.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부하를 향한 따뜻한 리더십과 적을 향한 냉철한 결단력은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 지금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군사작전 계획도가 아니었다. 합참의장 직속의 소리 없는 목소리라 불리는 익명 제보 시스템에 막 도착한 한 통의 편지였다. 발신지는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예하의 한 부병대대였다. 내용은 참담했다. 의장님 살려주십시오. 이곳은 지옥입니다. 편지는 한 병사의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되었다. 편지에는 해당 대대의 대대장인 마동철 중령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부임한 이래 부대를 사유물처럼 다루며 병사들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 심지어는 가혹 행위에 가까운 얼차려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 중령은 매일 아침 6455기가 이룬 완벽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우리를 짐승 취급합니다. 요즘 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얼마 전 혹한기 훈련 때는 한 동기가 가벼운 동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정신력이 빠져서 그렇다며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20바퀴나 돌게 했습니다. 그 동기는 결국 발가락 일부를 절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강채윤의 미간은 깊게 패였다. 하지만 편지의 다음 내용은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대 내 여군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여군이 힐끔거려서 부대 기강이 해이해진다고 말하며 여성 간부들에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정보과장 대위, 여에게는 군복보다 원피스가 더 잘 어울리겠는데 라는 식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마 중령의 막강한 육사 인맥과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강채윤은 태블릿을 껐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칠성부대 해당 대대에서 올라온 비슷한 제보는 벌써 3번째였다. 앞선 2번의 제보에 대해 그녀는 합참감찰실을 통해 육군본부에 정식으로 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현지 부대사단 감찰 결과 일부 과장된 사실이 있으나 전반적인 부대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해당 지휘관은 육사 출신의 유능한 인재로 확인됨. 유능한 인재. 강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전형적인 제19 감싸기였다. 마동철 중령. 그녀는 그의 파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육사 출신으로 군내 핵심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해온 엘리트. 그의 직속 상관인 연대장, 심지어 사단장까지 모두 같은 육사 선후배 라인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
그들만의 철옹성이 외부의 감찰 따위는 가볍게 튕어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한 용산의 풍경이 보였다. 저 평화로운 도심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장 추운 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국군이란 빛나는 사성 장군이나 엘리트 장교들만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상병, 갓 임관한 여성 대위, 그들 모두가 강채윤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조국 그 자체였다.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결심했다. 이 썩은 뿌리는 위에서 가지를 쳐내는 방식으로는 절대 뽑을 수 없다. 뿌리 바로 옆을 파고 들어가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강채윤은 인터컴을 눌렀다. 오소령, 내 사무실로. 곧이어 단정한 전투복 차림의 여군 장교가 들어와 칼 같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합참의장 보좌관 소령 오지민. 부르셨습니까? 오지민 소령. 그녀 역시 비육사 출신 여군 사관이었지만 특유의 명민함과 강직함으로 강채윤이 가장 신이 많은 참모였다. 강채윤은 군 생활 내내 육사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며 실력 있는 비육사 출신 인재들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오소령은 그 결정체 중 하나였다. 오소령,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네. 의장님, 하지만 내일은 3군 사관학교 합동 졸업식.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는. 급한 환자가 생겼어. 외과 수술이 필요한. 강채윤은 오소령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제보 내용을 빠르게 읽어내려가는 오지민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육군본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야. 강채윤이 차갑게 말했다. 내일 새벽 화천으로 간다. 자네와 나 둘뿐이야. 오소령의 눈이 커졌다. 의장님 직접. 설마 암행이십니까? 위험합니다. 합참의장이 경호도 없이 최전방 부대를.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난 등산객으로 위장할 생각이야. 7사단 그 대대 근처에 민간인이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있다고 들었어. 화천 산천어 축제 때문에 겨울에도 외부인 방문이 꽤 있다지. 하지만 대대장이란 자가 어떤 인물인지 모릅니다. 만약 의장님 신분에 내 신분을 알면 그자가 꼬리를 감추겠지. 강채윤이 말을 잘랐다. 나는 그들의 민낯을 봐야겠어. 자네는 민간인 차량을 준비하고 내 근처에서 모든 것을 기록해. 통신 장비와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도 구축하고. 이건 정식 감찰이 아니야. 참수리 작전이야. 둥지 속의 뱀을 잡아내는. 오지민 소령은 더 이상 반문하지 않았다. 강채윤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렸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포탄이 빗발치는 서부전선 최전방 GOP 대대장 시절 홀로 철책을 점검하러 나서던 28살 강채윤 대위의 눈빛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소령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참수리 작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용산의 합참의장실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사성 장군 강채윤은 전투복이 아닌 낡은 등산복과 배낭을 챙기며 내일 만날 지옥의 폭군을 떠올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뜨겁게 들끓고 있었다. 북한강 상류의 물 한 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강원도 화천의 공기는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다. 민간인 통제 선민통선 바로 아래 자리 잡은 칠성부대 555 병대대 연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이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여기가 무슨 동네 놀이터야? 새벽 점호를 주관하는 이는 대대장 마동철 중령이었다. 그의 고함 소리는 얼어붙은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마 중령은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쳐 온 육사생도 시절의 엄격한 규율과 빠따 문화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의 정수라고 믿었다. 총기 번호 123,456. 김철수 상병. 너 이 새끼 총열에 이게 뭐야? 뭔지야? 마 중령은 도열한 병사들 사이를 훑어보다가 한 상병의 K2 소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총열 덮개 틈새를 흰 장갑 낀 손가락으로 훑더니 거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먼지를 병사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죄송합니다. 죄송? 군인이 죄송으로 끝나? 이따위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총알이 피해가나? 마 중령은 김상병의 방탄모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의 고개가 세차게 꺾였다. 주변의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내리깔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늘 너희 소대 전원 아침 식사 없다. 점호 끝나고 연병장 50바퀴 이상. 이것이 마 중령이 부대를 지휘하는 방식이었다. 공포와 폭력. 그는 병사들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진급을 위한 소모품이자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기계 부품 정도로 여겼다. 점호가 끝나고 마 중령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전투복 그대로 대대장실로 향했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서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보과장 박지현 대위가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대대장님, 오전 정보 브리핑 준비. 마 중령은 박 대위의 보고를 손으로 막아 세웠다. 그는 박 대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인 시선으로 훑어내렸다. 박 대위는 갓 임관한 지 2년 된 의욕 넘치는 여군 장교였지만 마 중령 부임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박 대위. 마 중령이 끈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화장했나? 냄새가 좋은데. 아닙니다. 업무 보고. 됐어. 업무. 마 중령은 책상에 걸터 앉으며 박 대위를 가까이 불렀다. 박 대위는 말이야. 이 딱딱한 군복보다 하늘하늘한 원피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단 말이지. 안 그래? 내가 주말에 서울에서 예쁜 걸로 하나 사줄까? 박 대위의 얼굴이 굳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다. 대대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말라니? 허허. 내가 우리 박 대위 아껴서 하는 말인데. 여자가 군대에 왔으면 좀 싹싹하게 굴어야 이쁨 받는 거야. 오늘 저녁에 연대장님 오시는데 박 대위도 같이 식사 자리 참석해. 알지? 이쁘게 하고 와. 이쁘게 하고 오라는 말은 사실상 술 시중을 들라는 명령과 같았다. 박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육군정보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인재였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곳 최전방을 지원했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적의 포화가 아니라 상급자의 추악한 욕망이었다. 그때 행정반에서 당직사관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대대장님, 위병소에 웬 민간인 여자가. 마 중령의 표정이 일순간에 흉포하게 변했다. 뭐야? 민간인? 그것도 여자? 당장 꺼지라고 해. 그게 길을 잃은 등산객 같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뭐? 이 미친년이. 마 중령은 책상을 박차고 일어섰다. 감히 자신의 완벽한 부대의 외부인이, 그것도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박 대위를 거칠게 밀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어느 년이야. 당장 내 눈앞에 끌고 와. 그의 광기 어린 고함이 차가운 화천의 아침 공기를 찢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폭정을 가리기 위해 부대를 철저히 외부와 단절시켰다. 병사들의 휴가와 면회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통제되었고
부대 전화는 사실상 도청에 가까운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인의 등장은 그의 성역에 대한 침입이었고 그것은 곧 자신의 왕국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지프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다. 위병소로 향하는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는 오늘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그 여자년을 어떻게 박살내어 부대원들 앞에 본보기로 세울지 그 잔인한 상상에 이미 취해 있었다. 칠성부대 555대대 정문 위병소. 낡았지만 천하무적 칠성이라는 글귀만큼은 선명한 아치 너머로 삼엄한 철책이 이어지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2명의 초병은 곤란한 표정으로 자신들 앞에 선 중년의 여성을 막아서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안 됩니다.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고 민간인은 허가 없이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저기요, 젊은 군인 양반. 내가 길을 잃었다니까 그러네. 저쪽 산 능선으로 가려 했는데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잠시 들어가서 지도 좀 보고 물 한 잔만 얻어 마시면 안 될까? 여성은 수수한 등산복 차림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바로 합참의장 강채윤이었다. 초병들은 난감했다. 상대는 무기력해 보이는 민간인 여성이었지만 규정은 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물은 가져다 드릴 수 있지만 부대 안으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직 사관님께 보고했습니다. 초병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이그.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관 지프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방금 전까지 병사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동철 중령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초병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 새끼들아, 근무 안 서? 웬 잡것을 부대 정문까지 끌어들여. 그리고 그는 강채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다가왔다. 야,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꺼져? 강채윤은 마 중령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파일 속의 건조한 텍스트가 전달하지 못했던 광기와 오만이 그의 눈빛과 말투에 가득했다. 길을 잃어서 잠시 도움을 청하려던 것뿐입니다. 군인 아저씨.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강채윤은 의도적으로 군인 아저씨라는 호칭을 썼다. 그 말에 마 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아저씨? 감히 일개 민간인 아줌마가 자신에게, 그것도 육사 출신의 엘리트 지휘관에게 저런 호칭을 쓴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뭐? 아저씨? 이 미친 여자년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마 중령은 강채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퍽 소리와 함께 강채윤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초병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간인을, 그것도 여성을 폭행한 것이다. 니년이 지금 군부대 와서 행패 부리는 거야? 여기가 니들 안방인 줄 알아? 강채윤은 밀쳐진 어깨를 훌훌 털며 다시 자세를 바로 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군인이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 잃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신 부대의 방침인가요? 방침?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마 중령은 이제 이성을 잃었다. 야, 너 육사라도 돼? 내가 군인이야? 군대 밥 좀 먹어봤어? 몇 끼야? 말해봐. 그는 강채윤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육사기수. 그에게 그것은 세상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육사가 아니면 심지어 군인이라도 그에게는 하등한 존재일 뿐이었다. 몇 끼냐고 묻잖아, 이 여자녀나. 초병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마 중령은 그들을 발길질로 쫓아냈다. 대대장님, 진정하십시오. 민간인입니다.
시끄러. 전현이 날 능멸했어. 마 중령은 다시 강채윤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이 튀어나왔다. 얼굴 보아하니 반반하게 생겨서 남자 군인들 홀리러 왔나? 우리 부대 군인들 불끈불끈한 거 몰라? 이년아, 여기서 더 알짱대면 무슨 꼴 당할지 몰라. 당장 꺼져. 그 순간이었다. 강채윤의 등산복 상의 주머니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녹음 신호음이 삐릭하고 울렸다. 마 중령은 듣지 못했지만 약 50m 떨어진 숲속 민간인 차량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고성능 마이크와 망원 렌즈로 기록하고 있던 오지민 소령은 똑똑히 들었다. 강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 중령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은 눈빛이었다. 당신. 강채윤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뭐? 2년이 끝까지. 초병. 강채윤이 마 중령을 무시하고 초병을 불렀다. 당신들의 상급자가 민간인을 폭행하고 모욕했어. 난 이 사실을 정식으로 문제 삼겠네. 지금 당장 당신의 상급 부대에 이 상황을 보고하도록. 헌병대를 부르겠네. 뭐 헌병대? 마 중령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칠성부대 대대장이야. 이 지역 사단장님이 내 직속 선배님이셔. 헌병? 헌병이 누굴 잡아가? 너 같은 미친년을 잡아가겠지. 그는 초병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전현 붙잡아. 위병소에 묶거나. 군사기밀 탐지하러 온 간첩일지도 몰라. 초병들이 머뭇거렸다. 아무리 봐도 간첩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새끼들이 명령 불복종이야. 마 중령이 직접 강채윤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위병소의 차단기를 그대로 뚫을 듯한 기세였다. 차는 위병소 바로 앞에 급정거했고 뒷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뛰어내렸다. 그들은 합참의장 직속 경호대원이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린 오지민 소령이 마 중령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 당장 그 손 떼지 못합니까? 당신 누굴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마동철 중령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했다. 웬 민간인 차에 정체불명의 사내들, 그리고 자신에게 고함치는 여군 소령. 뭐야, 당신들은? 여긴 군사작전 지역이야. 당장. 마 중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대원들이 그와 강채윤 사이를 막아섰다. 그리고 오지민 소령이 강채윤에게 다가가 겉옷방한용 외피를 입혀주며 격려했다.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경호 실패입니다. 즉각 복귀하셔야 합니다. 의장님? 마동철 중령의 뇌가 정지했다. 의장님이라는 단어. 군에서 의장님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금 자신이 미친 여자년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 등산복 차림의 여성을 바라보았다. 강채윤이 천천히 자신을 가렸던 모자를 벗었다. 차가운 화천의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 대신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강채윤 대장의 눈빛이었다. 마동철 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육사 몇 기냐고 물었다. 그녀는 육사 출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현시간부로 자신의 군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화천의 혹한보다 더 지독한 한기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화천의 겨울 하늘은 무심할 정도로 맑았다. 그 맑고 시린 공기 속에서 시간은 점성을 가진 액체처럼 느리게 흘렀다. 아니, 어쩌면 마동철 중령의 세계에서만 시간이 멈춰버렸는지도 몰랐다. 그의 뇌는 의장님이라는 단어와 모자를 벗은 강채윤의 얼굴,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미친 여자년이라는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를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불가능했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전군을 호령하는 전설적인 존재가 왜 이런 누추한 전방대대의 위병소에 저런 허름한 등산복 차림으로 서 있단 말인가. 이것은 악몽이다. 아니면 신임 의장의 암행시차를 빙자한 함정 수사인가. 하지만 저 경호원들의 살벌한 눈빛과 자신을 향해 고함을 치던 저 오지민 소령의 계급장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아, 아. 마동철의 입에서 기어나오는 소리는 더 이상 언어가 아니었다. 그의 오만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공포로 흐려졌다. 방금 전 민간인 여성의 어깨를 밀치고 삿대질을 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채윤은 천천히 얼어붙은 자갈을 밟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사박, 사박.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구둣발 소리처럼 위병소에 울렸다.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고 선 경호원에게 손짓으로 비켜서게 했다. 그리고 마동철의 코앞, 정확히 그가 아까 그녀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던 그 거리까지 다가가 멈췄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 눈은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차가웠고 그 안에는 인간적인 감정 대신 심판이라는 두 글자만 새겨져 있는 듯했다. 마동철 중령. 강채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마 중령에게는 수천 볼트의 전류처럼 온몸을 관통했다. 네. 네. 추 충성. 네. 대대장. 중령 마동철. 의장님께. 그는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공포로 마비된 팔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나? 내 어깨를 밀치며 미친 여자년이라고 했지. 마 중령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다. 내가 남자 군인들 홀리러 온 년이라고도 했던가. 아닙니다. 의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의장님이신 줄 몰라 뵙고.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강채윤이 한마디로 제지했다. 일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자비도 없었다. 군복 입은 군인은 무릎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빌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강채윤은 그를 지나쳐 공포에 질린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두 초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 이름이 뭔가? 이병, 김, 현, 수, 상병, 박, 진, 성. 두 병사는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외쳤다. 고생 많았다. 상황 종료 시까지 근무 위치를 사수하도록. 그리고 아침 점호 때에 연병장 50바퀴 돌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들었다. 맞나? 그녀가 어떻게 아는 것인지 초병들은 놀라 눈만 크게 떴다. 그 명령은 내가 합참의장의 권한으로 취소한다. 두 사람은 오늘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아도 된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두 병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았다. 그것은 단순한 얼차려 취소가 아니었다. 지옥 같던 부대에 자신들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것도 가장 높은 사람이 와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강채윤은 다시 마동철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덜덜 떠는 것을 넘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경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 마동철 중령. 예, 의장님. 제발 용서를. 제가 육사 5호기입니다. 의장님, 제가 평생 군에. 육사? 강채윤의 눈썹이 꿈틀했다. 내가 아까 내게 물었지. 육사라도 되냐고. 몇 기냐고.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마동철은 뒷걸음질 치다 위병소 벽에 부딪혔다. 나는 육사 출신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경멸이 실렸다. 하지만 내 놈 같은 자들이 육사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생각이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육사의 명예를, 그리고 한 인간의 명예를 내 놈의 더러운 욕망과 오만으로 전부 짓밟았다. 살려주십시오. 의장님. 마침내 마동철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채윤의 군홧발을 잡으려 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대를 위해서 기강을 잡으려다. 기강? 강채윤은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발을 빼냈다. 내 놈이 말하는 기강이 병사의 뺨을 때리고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돌리는 것인가? 내 놈이 말하는 기강이 혹한에 동상 걸린 병사를 정신력 운운하며 방치하는 것인가? 내 놈이 말하는 기강이 내 부하 여군 장교에게 원피스를 운운하며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인가? 마지막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다. 마동철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녀가 다 알고 있었다. 그 편지 내용이었다. 어떻게 그걸 내가 여자년이라 부르며 짓밟았던 그 이름 없는 병사들과 부하들의 목소리다. 강채윤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허리춤, 등산복 재킷 안쪽에 숨겨져 있던 합참의장 직통 위성통신기를 꺼내 들었다. 이 기계는 전시에도 적의 재밍을 뚫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직접 연결되는 군 통수권의 상징 중 하나였다. 마동철은 그 통신기기만 보고도 숨이 멎었다. 저것은 7사단 사단장도 군단장도 가지고 있지 못한 물건이었다. 강채윤은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다. 국방부 장관 직속 국군방첩사령관 연결해. 짧은 신호음 뒤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첩사령관입니다. 의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화천 7사단 555대대 정문. 현 시간부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장 강채윤의 명령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병소를 넘어 혹한의 산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즉시 최정예 수사팀을 헬기에 태워 본인이 있는 위치로 급파한다. 7사단이나 육군본부에는 이 사실을 알릴 필요 없다. 이것은 합참의장 직권으로 발령하는 특별 명령이다. 네, 7사단에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도착 즉시 이 부대 대대장 마동철 중령의 신병을 확보한다. 강채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마동철을 얼음 같은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통신기에 대고 말했다. 혐의는 상관 모욕, 민간인 폭행, 직권 남용, 가혹행위, 성희롱, 그리고 이적행위에 준하는 군 기강 문란이다. 이적행위. 그 단어가 마동철의 귀에 박혔다.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단어였다. 통신이 끊겼다. 위병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마동철은 이제 흐느끼지도 못했다. 그는 그저 입을 벌린 채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때 저쪽 막사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정보과장 박지현 대위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녀는 위병소의 살벌한 분위기와 무릎 꿇고 넋이 나간 마 중령, 그리고
그 앞에 산처럼 서 있는 낯선 여성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강채윤이 그런 박대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채윤은 박대위의 눈에 서린 공포와 절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분노를 정확히 읽어냈다. 강채윤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경직된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박대위가 움찔하며 놀랐다. 박지현 대위인가? 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나는 자네의 상관이다. 강채윤은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 한마디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저녁 지원서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던 박지현 대위의 눈에선 참아왔던 눈물이 둑처럼 터져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천의 하늘을 찢는 격렬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방첩사령부 소속의 검은색 기동 헬기 2대가 연병장의 눈을 흩날리며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검은색 특수 임무 복장의 방첩사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강채윤에게 경례를 붙인 뒤 망연자실해 있는 마동철 중령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다. 마동철 중령. 합참의장 명령에 의거 현 시간부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명할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겁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감기는 순간 마동철은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다. 내가 6455이야. 너희들 날 이렇게 못 데려가. 사단장님, 고태석 소장님, 내 선배님이셔. 으악. 그의 처절한 비명은 헬기 소음 속으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강채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참수리 작전, 그 첫 번째 사냥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마동철 중령이 칠성부대 연병장에서 닭처럼 끌려나간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대한민국 육군은 발칵 뒤집혔다. 합참의장이 그것도 단독으로 최전방 부대에 잠입해 현직 대대장을 방첩사 헬기로 납치해 갔다는 소식은 지진 해일처럼 육군본부와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덮쳤다. 강채윤은 화천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마동철의 지옥 같은 왕국이었던 대대장실, 그 주인이 없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산복은 이미 오지민 소령이 준비해온 깨끗한 야전 전투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깨에는 빛나는 4개의 별 사성 대장의 계급장이 선명했다. 대대장실 문은 쉴 새 없이 열렸다. 처음 달려온 것은 연대장이었고 그 다음은 사단 참모장이었다. 그들은 모두 강채윤 앞에서 사색이 되어 몰랐다. 송구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몰랐다고. 강채윤은 산더미처럼 쌓인 익명 제보 파일로 소령이 출력해 오늘 책상 위에 집어 던졌다. 이게 다 자네들 부대에서 올라온 목소리다. 그런데 몰랐어? 자네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게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거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태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도착했다. 성, 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육중한 몸집의 소장, 제7보병사단장 고태석 장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대장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는 마동철의 직속 상관이자 마동철이 마지막 순간에 애타게 찾았던 육사 직속 선배였다. 사단장, 소장 고태석입니다. 의장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연락을 줬으면 어쩔 셈이었나. 고 소장. 강채윤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고태석을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연락을 줬다면 저 위병소의 병사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마 중령은 내 앞에서 가장 유능한 지휘관인 척 연기를 했겠지. 내가 오늘 본 것들을 자네가 완벽하게 숨겼을 테고.
오해십니다, 의장님. 마 중령이. 평소엔 참 유능하고 부하 사랑이 극진한 친구였는데 아마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서. 유능해. 강채윤이 코웃음을 쳤다. 병사들 발가락이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정신력 운운하며 방치하고 여군 장교에게 원피스를 사주겠다며 희롱하는 게 자네가 말하는 유능함인가? 고 소장, 자네의 유능함 기준은 참으로 독특하군. 고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강채윤이 모든 것을 생각보다 훨씬 깊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송구합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지휘 책임. 물론 져야겠지. 강채윤이 말을 잘랐다. 하지만 난 오늘 자네에게 책임을 물으러 온 게 아니야. 진실을 확인하러 온 거지. 강채윤은 오지민 소령에게 눈짓했다. 오 소령은 방금 전 마동철의 집무실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고태석 소장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수첩이 아니었다. 날짜와 함께 이름의 초성 그리고 거액의 금액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기억 티으시오님 의55만 6본 이응지으시오 준장 의55만. 그리고 마동철이 부대 운영비와 군납 유류를 빼돌린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고태석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저 장부 마동철이 보험이라며 관리하던 그 비밀 장부였다. 이게 뭔가 고 소장. 기억 티으시오. 자네 이름과 참 비슷하군. 마 중령이 자네에게 상납한 내역인가? 아닙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저놈이 저를 모함하려고. 모함? 강채윤은 수첩의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정보과장 박대위 의사단장님 저녁 식사 배석건이라고 적혀 있군. 이것도 모함인가? 고태석은 입을 다물었다. 마동철이 얼마 전 아주 물건이 하나 들어왔다며 선배님께도 곧 소개하겠다고 아양을 떨던 것이 기억났다. 그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자네들은 썩었어. 강채윤의 목소리에 깊은 혐오감이 담겼다. 최전방에서 국가의 청춘을 바치는 병사들의 피고름을 짜서 상납하고 그걸로 진급을 거래하고 심지어 부하여군을 상납품처럼 취급하려 해? 의장님, 억울합니다. 억울한지 아닌지는 자네가 아니라 방첩사 수사관들이 판단할 거다. 강채윤은 오지민 소령에게 명령했다. 오 소령. 지금 즉시 국방부 본부에 합참의장 명의로 특별감찰 지시 1호를 하달해. 감찰 대상은 제7보병사단 지휘부 전체다. 고태석 소장은 금일부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모든 지휘권은 부사단장에게 이양한다. 네. 의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육군 참모총장님. 육군 참모총장? 그가 자네를 구해주나? 강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160cm가 조금 넘는 단신이었지만 그녀의 기백은 거구의 고태석 소장을 압도했다. 자네들이 믿는 그 육사 라인이라는 거, 그 썩어 빠진 인맥의 카르텔. 내가 오늘부로 그 뿌리를 뽑아버릴 생각이다. 그녀는 고태석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마동철은 그저 부러진 칼에 불과했어. 내가 잡으려는 건 그 칼을 휘두르게 만든 손이고 그 손에 피를 묻히라고 명령한 머리다. 자네는 그 머리인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손에 불과한가? 방첩사에서 천천히 생각해 보길 바라지. 고태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깨달았다. 강채윤은 마동철 한 명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이 철옹성 같은 육사 카르텔 자체를 사냥하러 온 것이었다. 그 시각 대대장실 밖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지민 소령이 방첩사 수사관들과 함께 대대 전체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전수 면담을 시작한 것이다.
마동철이 사라지고 사단장이 직무정지되는 모습을 본 병사들의 입에서는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증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마 중령님이 김철수 상병의 동상 걸린 발을 군홧발로 밟았습니다. PX병에게 매달 상납금을 받아갔습니다. 유류 창고에서 기름을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증언은 구체적이었고 증거는 명백했다. 그리고 그 모든 증언의 끝은 사단장님께 상납해야 한다는 마 중령의 변명이었다. 오지민 소령은 속기록을 작성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녀는 수집된 자료를 들고 강채윤에게 보고했다. 의장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마동철은 꼬리였고 고태석은 몸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장부, 육군본부의 여러 장성 이름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강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전방의 산줄기. 하지만 저 산 아래에는 썩은 고름이 흐르고 있었다.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군은 국민에게 버림받을 거다. 강채윤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다. 오소령. 이건 단순한 감찰이 아니야. 군 내부의 적을 소탕하는 전쟁이야. 그리고 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네. 그녀는 다시 통신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장관님, 접니다. 합참의장입니다. 오늘 아주 큰 수술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그 심장부에 있는 암덩어리입니다. 강채윤의 참수리 작전 임하기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화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강채윤 합참의장이 화천 7사단에서 복귀한 지 사흘이 지났다.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과 격렬한 물밑 동요로 들끓었다. 화천 참수리 작전. 강채윤이 명명한 이 작전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현직 대대장 현행범 체포, 사단장 직무 배제 및 연행. 이것은 군 창설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방첩사령부는 곧바로 육군 정화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마동철의 검은 장부에 이름이 오른 육군본부 소속 준장과 대령 여럿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육군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특히 군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단의 충격과 반발은 거셌다. 그들에게 강채윤은 언제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비육사 출신, 심지어 여성. 그런 그녀가 자신들의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육군의 최전방 지휘 체계를, 그것도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단칼에 베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비주류 강채윤이 주류 육사 카르텔을 향해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채윤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방첩사의 수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마동철과 고태석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육군본부의 핵심 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인맥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칠성회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넘어 육사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한 북극성회라는 더 거대한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결국 여기까지군. 강채윤은 보고서에 적힌 한 장성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육군참모차장 삼성장군. 자신의 육사 동기들을 군 요직에 심고 이번 인사의 고태석을 군단장 중장으로 진급시키기 위해 마쿠에서 힘을 쓰던 인물이었다. 바로 그때 오지민 소령이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왔다. 의장님, 긴급 속보입니다. 그녀는 태블릿 하나를 강채윤에게 내밀었다. 군사 전문 매체와 보수 언론사 몇 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터져나온 기사였다. 단독 최초 여성 합참의장 비육사 출신 편의 인사 논란.
최전방 기강 회의 우려 심층 분석 육사 출신 지휘관 표적 감찰인가. 군 내부 비육사 라인의 과잉 충성.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강채윤의 화천작전을 부패 척결이 아닌 인사보복으로 규정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마 중령은 평소 엄격한 군 기강 확립으로 명망이 높았으나 최근 부임한 비육사 출신 박대위 정보과장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박대위가 비육사 출신인 강채윤 의장 라인을 이용해 상관을 모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군의 근간인 육사 출신 엘리트들을 의도적으로 찍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인 비육사 인력들을 심으려 한다는 우려가 군 원로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강채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이것은 마동철이나 고태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최고 위층과 그들과 연결된 언론이 합작한 고도의 역공이었다.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을 줄 알았지. 의장님, 이것은 명백한 여론 조작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지민 소령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방금 전 합참으로 보낸 공식 문서였다. 육군본부에서 박지현 대위를 상관 모함 및 군 기밀 유출 혐의로 정식 조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강채윤의 눈이 이글거렸다. 뭐라고? 화천에서 저희가 확보한 증언과 장부 등은 합참의장 직권 명령에 의한 특별수사 자료로 방첩사에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 측에서는 박 대위가 익명 제보 시스템 이전에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의장실에 직통으로 제보한 정황이 있다며 이것이 군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군.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강채윤은 박 대위에게 직접 제보받은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소리 없는 목소리라는 익명 시스템을 통해 들어왔다. 하지만 적들은 강채윤 라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인 박 대위를 내부 고발자가 아닌 불법 유출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만약 박 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강채윤의 모든 감찰 활동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것이 되어 정당성을 잃게 된다. 마동철과 고태석, 아니 북극성회 카르텔 전체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강채윤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 그녀가 지키려 했던 가장 약한 고리 박지현 대위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장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박 대위를 감싸면 언론의 비육사 편의 프레임에 정확히 걸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박 대위는 오지민 소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채윤은 눈을 감았다. 집무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그녀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훈련에서 배제당했던 소위 시절, 비육사 출신이라 진급에서 수없이 물을 먹었던 대위 시절.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책임진 합참의장이었다. 그리고 박지현 대위는 과거의 자신처럼 홀로 거대한 벽과 맞서고 있는 또 다른 강채윤이었다. 오소령. 강채윤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활화산처럼 뜨거운 결단력으로 불타고 있었다. 국방부 출입기자단 전원 소집해. 14시 정각. 합참의장실이 아닌 국방부 메인 브리핑룸에서 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 네. 기자회견이요? 의장님, 지금은 언론 노출을. 적이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다면 진흙탕에서 싸워주지. 대신 내 방식대로. 강채윤은 오지민 소령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리고 방첩사에 연락해.
마동철과 고태석의 검은 장부 원본, 그리고 화천대대 병사들 전원의 육성 증언 파일 전부를 브리핑룸으로 가져오라고. 단 병사들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 처리해서. 의장님, 그 자료들은 1급 수사 기밀입니다. 그걸 공개하시겠다고요? 수사 기밀도 썩어 빠진 군대를 도려내는 대의보다 중요할 순 없어.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 그리고 누가 진짜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용산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여성이고 비육사 출신이라 정치적인 싸움에 약할 것이라 생각했겠지. 내가 언론의 공격에 움츠러들고 내 부하가 공격당할 때 침묵할 것이라 기대했을 거야. 그녀가 돌아서며 전투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오늘 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렸다. 진짜 참수리가 사냥을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14시 정각.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국방부 브리핑룸.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강채윤 대장이 연단에 섰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4시 정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층의 메인 브리핑룸. 대한민국 국방의 모든 공식 입장이 발표되는 이 상징적인 공간은 오늘만큼은 전장의 한복판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폭발 직전이었다.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고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 렌즈는 일제히 단상 하나만을 향해 굶주린 짐승의 눈처럼 번뜩였다.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북극성해 측에서 흘린 정보들이 공공연하게 사실처럼 유통되고 있었다. 결국 강채윤이 무리수를 둔 거야. 비육사 출신으로 육사 라인을 쳐내려다 역풍을 맞은 거지. 오늘 아마 고개 숙이고 사과하지 않겠어? 표적 감찰 논란에 대해 해명하러. 박지현 대위권은 어떡할 건데? 자기 사람 감싸려다 군 기밀 유출 방조범이 될 판인데.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거대한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싶은 잔인한 기대감마저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브리핑룸의 옆문이 열리고 단상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 끝에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사과나 해명을 위해 고개를 숙인 패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합참의장 대장 강채윤. 그녀는 어급 정복이나 드레스 유니폼이 아닌 지금 당장이라도 전장에 나갈 듯한 흙먼지만 묻히면 되는 완벽한 위장색의 야전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4개의 별이, 가슴에는 그녀가 거쳐온 모든 전장의 약장들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나는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무언의 선포였다. 그녀는 단상 앞에 서서 방 안의 모든 카메라 렌즈와 기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치 적진을 훑어보듯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마주했다. 그 위압적인 침묵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일순 정지했다. 마침내 북극성회와 연결된 한 보수 언론사의 군사 전문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포문을 열었다. 강채윤 의장님. 현재 군 내부에서는 의장님의 이번 감찰이 비육사 라인을 심기 위한 육사 출신 표적 숙청이라는 의혹이 거셉니다. 이에 대해 기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채윤이 마이크를 잡고 그의 말을 잘랐다. 표적 숙청이라.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나오며 브리핑 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을 얼음물에 담갔을 때나 날 법한 차갑고도 날카로운 소리였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해명이나 사과를 하러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옆에서 대기하던 오지민 소령에게 눈짓했다. 오 소령은 긴장된 손으로 노트북을 조작했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저는 오늘 해명이 아닌 전쟁 선포를 하러 왔습니다.
장내는 술렁였다. 전쟁 선포라는 단어는 현직 합참의장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었다. 여러분들이 육사 라인이니 비육사 라인이니 하며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다. 그것은 마동철의 검은 장부 사본이었다. 날짜, 금액, 그리고 기억 티읕시옷 고태석, 6본 이응지읒시옷 준장 등 암호화된 이름들. 이것은 화천 7사단에서 체포된 마동철 중령이 관리하던 상납 장부입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지휘관이라고 포장하려 했던 자가 실상은 병사들의 피복비와 유류비를 횡령해 자신의 윗선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친 범죄자였다는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하지만 강채윤은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두 번째 자료. 여러분은 제가 박지현 대위 한 명을 감싸기 위해 군 전체를 흔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위가 군 기밀을 유출했다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키려 했던 군 기밀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오지민 소령은 파일을 재생했다. 브리핑룸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음성 변조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새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한기 훈련 때 제 동기 철수가 발가락이 감각이 없다고 했는데 마 중령 그 새끼가 군홧발로 철수 발을 밟으면서 정신력이 빠져서 그렇다고 연병장을 20바퀴를 돌렸습니다. 철수 지금 발가락 절단했습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한 병사의 절규 섞인 육성 증언이었다. 장내는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다. 매달 30만 원씩 PX 수익금에서 떼어줬습니다. 안 그러면 휴가를 자르고 내 부모님이 면회 오는 것도 귀찮지 않냐고 협박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마동철의 폭언, 구타, 가혹 행위에 대한 병사들의 끔찍한 증언이 이어졌다. 기자들은 더 이상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몇몇 여기자들은 입을 틀어막았다. 강채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증언 파일이 끝난 그 정적의 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능한 지휘관이 길 잃은 민간인에게, 여성에게 군 기강을 확립하는 방식입니다. 스크린이 암전되고 스피커에서는 강채윤 자신이 직접 녹음했던 파일이 그 어떤 변조도 없이 재생되었다. 야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꺼져? 뭐? 이 미친 여자년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니년이 지금 군부대 와서 행패 부리는 거야? 내가 군인이야? 군대 밥 좀 먹어봤어? 몇 끼야? 말해봐. 얼굴 보아하니 반반하게 생겨서 남자 군인들 홀리러 왔나? 충격. 브리핑 룸 전체가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다. 이것은 증언이 아니었다. 현직 대대장이 민간인 여성에게 자행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성희롱의 실황이었다. 강채윤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불과 같았다. 기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이 저들이 군 기밀이라며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저것이 북극성회라는 이름의 카르텔이 비호하던 엘리트의 민낯입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 누구도 감히 그녀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저에게 육사냐고 물었습니다. 몇 기냐고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쳤다. 저들이 육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들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여군을 유흥거리로 전락시키면 국민을 여자년이라 모욕할 때 저는 그들이 망가뜨린 군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지현 대위권에 대해 말씀드리죠. 육군본부는 피해자인 박 대위를 상관 모함과 기밀 유출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 합참의장 강채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밀 유출의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오지민 소령에게 외쳤다. 오 소령, 지금 당장 이 모든 증거 자료 원본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십시오. 네. 의장님. 하지만 배포해. 이것은 명령이다.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오지민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기자들의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검은 장부 원본과 병사들의 증언 파일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갔다. 이제 이것은 기밀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 대상입니다. 강채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표적 숙청이라 질문했던 그 기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표적 숙청입니까? 썩은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을 숙청이라 부르며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단상 위에 내려놓았다. 4개의 별을 단 그녀의 매서운 눈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저 강채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직을 걸고 이 북극성회라는 이름의 반역 카르텔을 뿌리 뽑을 때까지 이 숙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선전포고. 그것은 완벽한 역공이자 거악을 향한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강채윤의 분노와 육군 카르텔의 충격 실태로 뒤덮였다. 강채윤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던져진 폭탄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여자년이라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대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육사 카르텔과 북극성회는 순식간에 국민의 적이자 척결 대상 1호로 낙인 찍혔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긴급 호출하여 군 개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국방부 장관은 즉시 합참의장과 방첩사령관을 중심으로 한군 사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박지현 대위에 대한 육군본부의 조사는 없던 일이 되었으며 그녀는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서 방첩사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용산의 육군본부 계룡대는 그야말로 시체처럼 얼어붙었다. 마동철과 고태석의 입에서는 연일 새로운 이름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은 장부의 이름이 올랐던 장성들은 줄줄이 소환되었고 육군본부의 핵심 부서들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북극성회의 진짜 머리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육군본부 참모차장실. 창설 이래 가장 거대한 위기에 몰린 북극성회의 수장 삼성장군 윤성진 육사 5호기은 핏발이 선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채윤. 감히 비육사 출신의 여군 따위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의 사무실에는 북극성회의 핵심 멤버 몇몇이 비밀리에 모여 있었다. 모두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차장님, 이대로라면 다음 주 안에 저희 모두 방첩사 불려갑니다. 고태석이 다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채윤이 미쳤습니다. 수사 기밀을 언론에 다 뿌리다니. 저건 군인도 아닙니다. 윤성진은 그들의 징징거림을 손으로 막았다. 징징댈 시간 없어. 강채윤이 여론을 등에 업었다면 우리는 여론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야 해. 그의 눈에 섬뜩한 빛이 스쳤다. 여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군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뭐지? 안보입니다. 그래, 안보. 윤성진은 지도를 펼쳤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MDL. 강채윤이 지금 내부의 적에 미쳐서 외부의 적을 놓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해. 국민들에게 강채윤 때문에 안보가 불안하다는 공포를 심어줘야 한다고. 어떻게 말입니까? 작은 사고를 하나 만들 거야. 아주 시끄러운 사고를. 그는 강원도 철원 일대의 지도를 가리켰다. 그곳은 7사단이 아닌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의 관할 구역이었다. 그리고 12사단장은 윤성진의 육사 직속 후배이자 북극성회의 충성스러운 멤버였다. 이쪽 12사단 방공 진지에 우리가 최근 테스트 중인 신형 정찰 드론이 배치되어 있지. 아주 성능이 좋아.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설마 차장님, 강채윤이 참수리 작전이라 했나? 좋아. 우리는 북풍 작전이다. 윤성진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내일 새벽 12사단 관할 구역에서 미상의 항적이 식별될 거다. 우리 측 드론을 북한 무인기처럼 위장해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깊숙이 침투시킬 거야. 화천의 평화의 댐 근처까지. 하지만 발각돼야지. 하지만 격추는 안 될 거야. 윤성진이 사악하게 웃었다. 12사단장은 장비 결함과 악천후를 핑계로 대응에 실패할 거다. 무인기는 유유히 비행하다가 북으로 복귀한 것으로 처리될 거고, 그 다음은 언론의 몫이지.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사 간부의 번호를 눌렀다. 강채윤이 유능한 육사 지휘관들을 숙청하느라 최전방 감시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 진짜 적이 우리 안방을 휘젓고 다녔다. 이게 내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이 될 거야. 이것은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끔찍한 자작극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를 덮기 위해 기꺼이 이적 행위를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음 날 새벽 3시 14분.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비일 지휘 통제실 청사 지하 벙커. 거대한 스크린에 경고등이 번쩍였다. 적색 경보. 3시 13분 강원도 철원 12사단 전방 군사분계선 이남 3km 지점에서 미상 항적 포착. 고도 2000피트. 속도 시속 150km. 당직 근무 중이던 작전본부장이 즉시 강채윤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다. 의장님,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현재 화천 평화의 댐 방향으로 고속 남하 중입니다. 강채윤은 잠옷 바람으로 집무실 내 비상숙소에서 뛰쳐나와 불과 3분 만에 비일 지휘 통제실에 도착했다. 12사단 방공부대. 즉각 대응 사격. 격추해. 작전본부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스크린 너머로 들려오는 12사단장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의장님, 지금 짙은 안개로 유관 식별이 제한되고 방공 레이더가 갑자기 노이즈가 심해져서 추적이 불가합니다. 뭐라고? 벌컨포와 대공 미사일을 준비했지만 타겟팅이 안 됩니다. 놓쳤습니다. 새벽 3시 27분. 항적은 평화의 댐 상공을 한 바퀴 선회한 뒤 다시 빠른 속도로 북상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라졌다. 지휘 통제실은 얼어붙었다. 명백한 작전 실패였다. 그리고 불과 1시간 뒤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4시 30분. 속보 무인기 감시망 뚫고 평화의 댐 상공까지 침투. 격추 실패 긴급 강채윤의 숙청 후 폭풍.
최전방 기강 회의, 안보 공백 현실화. 윤성진이 계획한 대로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의 무능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모든 화살은 내부 숙청에만 혈안이 되어 외부의 적을 놓친 강채윤에게로 향했다. 기자회견으로 얻었던 압도적인 여론은 안보 불안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 앞에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강채윤은 비일 벙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사라진 항적이 찍힌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극도의 냉철함으로 굳어 있었다. 오지민 소령. 예, 의장님. 자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예.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 강채윤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우리가 북극성회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누는 바로 이 순간에 마치 나 좀 잡아주시오 하듯이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 그것도 하필 방공망이 갑자기 먹통이 된 12사단에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저 항적 너무 깨끗해. 깨끗하다니요? 북한 놈들 무인기는 저렇게 매끄럽게 비행하지 않아. 보통은 더 투박하고 항적이 불규칙하지. 저건 마치 아주 잘 만든 우리 드론 같지 않나? 오지민 소령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의장님, 설마, 12사단장, 윤성진 차장의 직속 후배야. 북극성회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지. 강채윤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전쟁을 만들어낸 거야. 이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부패가 아니었다. 반역이었다. 오소령. 지금 즉시 합참의장 직속 특별감찰팀을 소집해. 방첩사가 아니야. 육군이 아닌 해군과 공군의 최고 정보 분석가들로만 구성해. 나하고 자네 그리고 그들만 아는 거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철원. 12사단 방공 진지. 강채윤은 통신기를 집어들었다. 그들이 감히 안보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면 나는 반역죄로 답해주겠어. 그들의 별을 내 손으로 직접 떼어내야겠다. 강채윤의 반격은 번개처럼 신속하고 비밀스러웠다. 그녀는 언론의 비난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합참의장으로서 전방안보 태세 긴급 점검이라는 공식적인 이유를 내걸고 전용 헬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 헬기에는 그녀와 오지민 소령, 그리고 해군과 공군에서 차출된 최고의 레이더 분석 전문가와 통신 감청 전문가 단 2명만이 동승하고 있었다. 그 시각 강원도 철원 12사단. 사단장인 이문호 소장 윤성진의 후배은 초조하게 사단장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합참의장이 긴급 점검을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설마 눈치챈 건가? 아니야. 윤 차장님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했어. 레이더 기록도 근무일지도 모두 조작했다. 그녀는 그저 언론에 떠밀려 쇼를 하러 오는 것뿐이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방공 진지 지휘관급의 공범에게 다시 한번 입단속을 시켰다. 무조건 장비 결함과 악천후 탓으로 돌려. 알았나? 잠시 후 강채윤이 탑승한 헬기가 12사단 사령부 연병장에 내렸다. 이문호 소장은 수십 명의 참모를 도열시킨 채 가장 완벽한 의전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충성. 의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됐네. 강채윤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의 전투복 차림은 화천 때보다 더욱 살벌했다.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의전이 무슨 소용인가. 이 소장. 나는 지금 자네들의 실패를 확인하러 온 게 아니야. 진실을 확인하러 왔지. 예. 그게 무슨. 새벽에 무인기가 출몰했던 방공 진지.
지금 당장 거기로 안내해. 모든 관련자 단 한 명도 빼놓지 말고 현장에 집결시키게. 이문호 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곧바로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방공 진지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내내 이문호 소장은 어떻게든 강채윤의 주의를 돌리려 애썼다. 의장님, 사실 저희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육군본부의 신형 장비 보급을. 닥치게. 강채윤의 한마디에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진지에 도착하자 새벽에 근무를 섰던 방공 포대장과 레이더병들이 긴장한 채 도열해 있었다. 강채윤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레이더 통제 막사로 들어갔다. 함께 온 공군 소속의 레이더 분석관 대령이 즉시 콘솔에 앉아 새벽 시간에 로그 기록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이문호 소장과 포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 소장. 강채윤이 그를 불렀다. 자네는 북극성회인가? 이문호 소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무슨 말씀을. 윤성진 차장과는 육사 시절부터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들었는데. 맞나? 그것은 그냥 친한 선후배. 그 친한 선배가 자네에게 국가 안보를 팔아먹으라고 시키던가. 강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이문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레이더 분석관이 외쳤다. 의장님, 찾았습니다. 뭐가 나왔나? 새벽 3시의 원본 로그입니다. 이문호 소장이 보고한 삭제된 로그가 아니라 메인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백업 로그입니다. 분석관은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 항적, 식별 신호피아 식별 장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북한 무인기가 아닙니다. 코드명 백두산 정찰기 3호. 우리 육군 12사단 소속의 신형 정찰 드론입니다. 뭐라고? 진지 안의 모든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명백한 자작극이었다. 이문호 소장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강채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통신감청 전문가 해군 대령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확보했습니다, 의장님. 해군 대령이 녹음기를 들었다. 오늘 새벽 4시 40분. 이문호 소장이 윤성진 차장에게 직접 암호화되지 않은 통화입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문호 소장 차장님, 저 이문호입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언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윤성진 차장 웃음소리. 수고했네, 이 장군. 아주 깔끔했어. 강채윤이 이제 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우리 쪽은 쳐다도 못 볼 거야. 하하. 녹음이 끝나자 막사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문호 소장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실신했다. 강채윤은 천천히 바닥에 쓰러진 이문호의 이성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오지민 소령. 예, 의장님. 방첩사에 연락해. 이문호 소장, 그리고 저기 저 포대장. 전원. 국가보안법상 이적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 그녀는 녹음기와 원본 로그가 담긴 저장 장치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헬기 시동 걸어. 용산으로 복귀한다. 복귀 하십니까? 그래. 강채윤의 눈이 용산의 심장부를 향했다. 이제 진짜 머리를 자르러 가야지. 같은 날 오후 13시 50분.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
강채윤은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 합참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삼성, 사성 장군들에게 긴급 안보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윤성진 육군 참모차장 역시 북풍 작전의 성공에 도취되어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강채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안보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것이라 예상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경호원들이 문을 지켰다. 강채윤이 단상에 섰다. 오늘 새벽 우리 군은 적의 도발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윤성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저는 그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내어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네. 회의실의 모든 장군들이 술렁였다. 강채윤은 회의실 스크린에 12사단 레이더의 원본 로그를 띄웠다. 그리고 윤성진과 이문호의 통화 녹취록을 재생했다. 수고했네, 이 장군. 아주 깔끔했어. 강채윤이 이제 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윤성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저 적건 조작이야. 모함이야. 강채윤. 내년이. 그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 순간 강채윤이 그를 향해 외쳤다. 반역자. 그녀의 고함에 회의실 전체가 울렸다. 윤성진. 내 놈이. 내 놈의 더러운 부패를 덮기 위해 이 나라의 안보를 팔아먹었나? 내 놈이. 감히 이 땅의 국민들을 기만하고 적에게 우리 군의 심장을 내어줄 뻔했단 말이다. 강채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육사의 명예를, 내가 지키려던 그 북극성회라는 썩은 동아줄이 결국 너를 반역자로 만들었다. 아, 안 돼. 안 돼. 윤성진은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에 부딪혀 넘어졌다. 강채윤은 그를 경멸하며 내려다보았다. 회의실 문 열어. 그녀의 명령에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방첩사령부의 최정예 수사관들이 완전 무장한 채 도열해 있었다. 육군 참모차장 중장 윤성진. 강채윤이 선고했다. 당신을 현시간부로 국가 내란 예비 음모 및 이적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넘어진 윤성진을 짐승처럼 끌어냈다. 그들은 윤성진의 어깨에 달린 삼성 계급장을 그 자리에서 뜯어냈다. 그것은 북극성회라는 이름의 거대했던 카르텔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에 남은 장군들은 공포와 경악 속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최고 지휘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채윤은 땀으로 젖은 손을 굳게 쥐었다. 가장 큰 암덩어리는 도려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지민 소령에게 조용히 말했다. 박지현 대위, 연락해. 지금 내가 좀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마동철 중령과 고태석 소장. 그들에게도 전에 그들의 주군이 방금 잡혔다고. 진짜 참교육과 개과천선을 위한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 5층. 이곳은 국군방첩사령 부방첩사가 운영하는 특별조사시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하고 가장 깊은 곳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복도를 지나 육중한 강철 문이 열렸다. 그 안은 모든 것이 회색 비친 조그마한 신문실이었다. 그 방의 한쪽 구석에 2명의 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한때 강원도 화천을 호령하던 맹수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빛바랜 수감복 차림의 그들은 모든 계급과 명예가 박탈된 채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제7보병사단장이었던 고태석, 그리고 그의 충실한 사냥개였던 마동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북극성회의 수장 윤성진 중장이 국가 반란죄라는 군인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죄목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거대한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라 한낱 반역자의 소모품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 강채윤 합참의장이었다. 마동철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본능적으로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차가운 바닥을 기며 그녀의 군홧발을 향해 다가왔다. 살려 주십시오. 의장님, 아니 대장님, 제가 죽을 죄를 윤성진 그 반역자가 시켰습니다. 저는 명령해. 고태성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다. 저희는 꼬리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강채윤은 그들의 처절한 비굴함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옆에 선 오지민 소령에게 손짓했다. 오 소령은 작은 태블릿을 들어 그들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나? 태블릿 화면에는 한 청년의 발 사진이 떠 있었다. 혹독한 동상으로 인해 검붉게 변색되고 일부가 절단된 끔찍한 모습이었다. 7사단 555대대 소속 김철수 상병. 강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신문실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마동철, 내가 정신력이 빠졌다며 군홧발로 짓밟았던 바로 그 병사의 발이다. 저는 기강을 잡으려고. 기강? 강채윤이 실소했다. 그녀는 마동철의 눈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내 놈이 말하는 기강이 내 놈의 진급을 위해 병사들의 목숨을 갉아먹는 것이었나? 내 놈이 말하는 기강이 내 놈의 선배에게 상납할 뇌물을 만들기 위해 PX병의 월급을 갈취하는 것이었나? 그녀는 고태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고태석, 너는 사단장이었다. 수만 명의 부하와 그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였어. 그런데 넌 뭘 했나? 내 놈의 후배가 저지르는 범죄를 묵인하고 그가 상납한 더러운 돈을 받아 챙기고 심지어 그가 물건이 좋다며 바치려던 내 부하 여군 장교를 기다리고 있었지. 안 그런가? 고태석은 대답 대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둘. 강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6455기. 너희가 그토록 숭배하던 북극성회.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나? 결국 너희를 이 차가운 신문실 바닥을 기게 만드는 반역자의 족쇄가 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마동철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다. 마동철, 넌 화천 위병소에서 내게 물었지. 육사라도 되냐고. 몇 기냐고. 그리고 여자년이라고 했다. 마동철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육사 출신이 아니다. 나는 내가 경멸에 맞지 않는 그저 여군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을 가리켰다. 하지만 나는 이 별을 달기 위해 내 놈들처럼 부하의 피를 빨아먹거나 여군을 상납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전방에서 포탄이 떨어질 때 내 부하들보다 앞장서서 참호로 뛰어들었고 내 부하가 혹한에 떨고 있으면 내 야전 상의를 벗어 덮어주었다.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그것이 너희가 괴물이고 내가 지휘관인 이유다.
강채윤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너희는 군인으로서 죽었다. 아니, 너희는 처음부터 군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너희는 그저 군복을 입은 약탈자였을 뿐이야. 그녀는 오지민 소령에게 말했다. 이들에게 김철수 상병의 저 발 사진을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보게 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너희가 받아야 할 참교육의 시작이다. 강채윤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신문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남자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만이 회색빛 벽을 울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찾은 강원도 화천. 하지만 그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동철 지옥이라 불리던 5호대대는 임시로 파견된 새로운 지휘관 아래 조심스럽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공포는 없었다. 강채윤은 전투복 차림으로 화천 평화의 댐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관측 소호피에 서 있었다. 그날의 자작극이 펼쳐졌던 바로 그 비극의 현장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선 눈빛의 박지현 대위가 함께 서 있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강채윤이 조용히 물었다. 예, 의장님. 박지현 대위가 맑아진 북한강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답했다. 사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마 중령이 체포되던 그날까지도 전역 지원서를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의장님을 보았습니다. 그날 위병소에서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의장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저희를 그리고 이 군대를 지키시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지현 대위는 강채윤을 향해 돌아섰다. 저는 마동철 같은 괴물에게 쫓겨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의장님 같은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을 또 다른 박지현, 또 다른 김철수 상병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그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강채윤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저 멀리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두 병사를 가리켰다. 그날 강채윤 앞에서 벌벌 떨며 관등 성명을 외쳤던 이병 김현수와 상병 박진성이었다. 저들도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두 병사는 멀리서 강채윤을 알아보고 온 힘을 다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강채윤 역시 그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경례를 받았다. 강채윤은 박지현 대위와 나란히 서서 굳건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박 대위, 지휘관의 계급장은 왕관이 아니야. 그것은 아래에 있는 부하들을 보호하라는 방패의 무게다. 방패의 무게. 말씀이십니까? 마동철과 윤성진은 그 계급장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칼로 사용했지. 부하를 베고 동료를 찌르고 결국엔 국가를 향해 겨누었어. 하지만 그 칼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켰다. 강채윤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을 손으로 감쌌다. 나는 이 별의 무게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네. 이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숙이게 만드는 무게야. 내 뒤에 있는 수십만 병사들의 생명을 내가 대신 지고 있다는 무게지. 그녀는 박지현 대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자네가 그 방패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겠다니. 고맙군. 박 대위. 자네 같은 군인이 이 군의 진정한 미래야. 그것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움트는 순간이었다. 한 명의 영웅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낸 박지현 대위가
공포 속에서도 진실을 외친 이름 없는 병사들이,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한 명의 진정한 지휘관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에필로그 새로운 땅, 새로운 별. 그날 이후 대한민국군은 거대한 수술대에 올랐다. 북극성의 카르텔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반역죄로 기소된 윤성진 전 중장은 군복이 벗겨진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고태석과 마동철 역시 각각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들의 재산은 그들이 착취했던 병사들의 복지와 치료 기금으로 전액 환수되었다.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었던 김철수 상병은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의 전역식에는 합참의장 강채윤이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4개의 별이 박힌 지휘봉을 선물하며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그 모습은 전군에 방송되며 수많은 장병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화천 7사단 555대대는 강채윤의 참수리 작전을 기리는 의미에서 참수리 대대로 부대 명칭 변경을 건의했으며 이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군 내부의 불의를 고발하는 소리 없는 목소리 직통 시스템이 전군 최초로 시범 설치되었다. 박지현 대위는 1년 뒤 우수한 성적으로 소령 진급 심사를 통과했다. 그녀는 합참이나 국방부의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다시 최전방 GOP 대대의 작전과장으로 자원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과거의 마동철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부하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방패처럼 지키는 강채윤의 후예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강채윤은 창밖으로 노을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김철수 상병이 퇴원하며 보낸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감사 편지였다. 그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자신의 전투복 왼쪽 가슴 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썩은 뿌리는 뽑혔지만 이 얼어붙었던 땅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것은 또 다른 고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오지민 소령이 들어와 보고했다. 의장님, 내일 신임 장교 임관식, 축사 준비되셨습니다. 강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직접 수정한 축사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바라보았다. 제군들, 그대들의 어깨에 달릴 그 반짝이는 계급장을 기억하라. 그것은 결코 그대들 자신을 빛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창밖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다. 그것은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전우의 피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조국을 지키는 내 부하의 눈물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차갑고도 신성한 무게의 징표다. 대한민국의 하늘에 진정한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